우리도 대부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거래하는 게 좋지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도주 가능성 있는 건 뭐냐? 네. 뭘까요? 눈에 좀 근데 이게 띄는 게. 2주 전이랑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때도 나와서 오늘 말씀드릴 뭐 주도주를 보고 있는 게 은행주나 조선,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정도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그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도 군비 경쟁한다는 얘기 나오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LNG선에 대한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조선주 여전히 저는 좋게 보지만 아직 리포트에는 반반이다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조금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1분기 올해 작년 실적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대한 충격 저는 여기가 되게 변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예상 실적을 보면 이미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실적들을 보면 올해까지도 2021년까지도 적자고 올해도 적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작년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조금 있으면 그 실적을 발표하는 날 삼성중공업이 반등을 하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서 좀 더 조선주를 좀 더 태우느냐 아니면 적당히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느냐 아직은 시장의 투자자들 확신이 아직은 좀 덜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선주는 뭐 삼성중공업이 네. 그 탑픽 그 주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뭐 현대미포조선이 그러니까 현대 계열들이 가는 거지. 그렇죠. 조태우조선이든 네. 네. 근데 지금부터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더 좋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네. 네,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올해 예상 실적이 이게 1년 정도 빠릅니다. 네, 근데 왜냐면 올해 이번에 군산 조선소도 이번에 이제 가동한다는 기사 났었고, 그렇죠. 이제 수주도 계속 받을 거 받았고, 전 세계 LNG선의 90%를 한국 조선사들이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도 보면 코스피는 다 역배열이지만 먼저 정배열의 거래량들을 터뜨리면서 정배열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매집 차트를 여기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내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뻗어 나가려면 이 매집이 주도주로서의 정당화가 되려면 실적이 됐든 또는 뭔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 트리거는 나왔다라고 봐요.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유럽의 나라들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배들을 이용해야 될 건데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한국밖에 없고 그럼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고 있죠. 여전히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한국카본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금 좀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삼성중공업도 나왔다고 봐요. 삼성중공업은 시총이 지금 5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 3조예요. 3조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사이즈는 사실 현대미포조선. 가격은 더 훨씬 더 높잖아요. 사실 이건 8만 원이고 삼성중공업은 5천 원대니까 이게 이제 좀 착각이 되실 수 있기는 한데 주식수가 워낙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일단 계속 관심권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논리는 일단은 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천연가스를 수급을 끌어당기려면 수입을 하려면 뭔가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오려면 러시아에서 한 지금 독일이 수입을 해와서 독일에서 다 뿌려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좀 당분간 어렵다라고 하면 배의 발주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덕분에 오일이 오르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제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올랐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또 지금 시장에서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GS건설도 그렇죠. 이게 플랜트를 강화했던 업종들이죠.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시장 대비 센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공약들이 있잖아요. 뭐 다주택자 양도세 뭐 완화라던가 누진세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들이 또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고 해외에서도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뭐 이미 좀 건설주들 실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예상 실적 굉장히 조금 많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도 충분히 늘어나는 구간도 보여주고 있고, 이건 GS건설이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다 실적이 2021년에서 2022년, 23년 예상 실적들이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직 그 추가 엔진 그 플랜트 수주에 대한 건 기대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추정치를 상향하는 것들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되면 목표가라던가 예상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그때 사면 늦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저는 매매하는 거죠. 먼저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사들어간다. 분명히 시장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봤던 게 이제 GS건설 같은 걸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이 GS건설은 이제 대량거래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보고 신고가를 가니까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해볼만 하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도 조선건설. 네.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는 사실은 수주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못 오르지? 네, 그죠? 근데 좀 수익성 측면에서 그죠? 네. 절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건설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정부 기대감으로 네.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이제 페인트 관련주 얘기하죠. 건설, 그다음에 건자재 움직이고, 네, 시멘트도 그렇고. 페인트는 또 올라간다 그랬더니 페인트도 이제 좀 움직이네 보니까,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시각이 일단 오른 거 말고 네. 안 오른 거 뭐 있지? 이렇게 네.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선박 수주가 나오면 선박에 못 칠합니까? 페인트. 그렇죠. 네, 그것도 네.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벽산이 아마 급등했던 걸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벽산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노르페인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 관련 삼목 에스폼 뭐 이런 주식들도 먼저 네. 이미 시장에서는 뿜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게 여기서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 17,500원부터 사야지 했는데 그냥 확 뽑아서 못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로서의 태핑을 소유하는 섹터로 조선, 건설, 은행도 있네요. 은행도 봐야죠. 네. 은행은 최근에 사실은 좀 관심이 멀어지면서 주가가 네.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제 일단은 네. 러시아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거다. 그다음에 러시아 채무 불이행 관련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금융권에 타격이 네,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속속 나왔던 리포트들이 국내 시중은행들은 러시아 이제 그 너무 크지 않고 다 감당 가능하다 정도로 일단 분석이 나왔고, 그냥 은행주를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금리 오르면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초입이잖아요. 초입이죠. 최소한 하반기부터는 오를 거고, 네. 하반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한 50bp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를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해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은행주들은 반대로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7분 응선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10번 올린다고 했으니까 한 1.5에서 2% 정도 언저리 갔을 때 조심하자는데, 이거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요때거든요. 2016년 이때 15년 말에 인상했다 했잖아요. 이때도 인상하고 나서 이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분명히 시장 대비 지수는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을 먼저 만들어내고 올라오고 있었죠. 이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근데 다른 금융지주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KB나 신한지주 다 똑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얘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금리 인상 초입이기도 하고요. 그때하고 이익 규모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보면 2016년도에 영업이익 1조 6천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체력이 5조대까지도 보고 있어요. 23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그때 대비 많이 올라 있는 거다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는 정당화될 수 있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금리 경로가, 만약에 금리 예상 경로가 가팔라지면 은행주도 좀 가팔라질 거고요. 이게 은행 예상 경로가 오늘 밤 FOMC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명확하게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윤곽이라도 정확하게 지정만 해주면 은행주는 좀 편안하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해지용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융주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금융주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출 총량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이자 마진 NIM이 늘어나려면 대출 총량을 늦게 했으니까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순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더 상대적으로 빨리. 근데 그 노출이 가장 많은데 하나은행이랑 그렇죠.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저희 계열사라서 빼고 하나금융지주가 또 시총도 좀 작고 하니까 하나금융지주를 보고 있고 근데 딱 때마침 여기 보시면 거래량까지 나와 있잖아요. 거래량도 터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신고가 이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그래도 약간 그다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이죠. 네, 이거 보면 제가 다 설명드린 거 보면 코스피 대비 다 이미 정배열로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고가를 왜 해야 되냐면 신고가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고가 종목들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신고가 하는 종목들은 그 시장 환경에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가 그랬던 거고, 다 어떤 뭐 전쟁 때는 방산주가 돈이 몰려있던 거고, 지금은 또 이런 게 몰려있다는 거는 시장의 자금들은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좋은 데로 신고가는 더 좋을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로 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매매가 무섭다라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0주 신고가가 무서우시면 일단은 뭐 2주나 4주 신고가부터 비싸게 올랐던 거를 가는 놈이 더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매매를 저는 좀 반드시 개포트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걸 잘 포착해서 이제 탁 올라타야지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